자, 안녕하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이제 또 8강의 3점 가야죠. 8강의 3점. 8강의 3점. 오늘 또 새로운 옷입니다. 새로운, 약간 밝죠? 여름이니까 여름 양복으로 밝게 입고 모두 산뜻하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의 3점. 또 약간 할 만한 얘기들이 좀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바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의 해역 A, B의 위치를 여기 A, B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리고 나다는 A, B에서 같은 시기에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 또는 염분을 순서 없이. 자, 이거 저랑 2점짜리에서도 열심히 하고 왔지만은 이거 아직도 못하면 큰일 납니다. 보시면은 얘가 수온인지 얘가 염분인지 그거를 알기가 어려운데요. 깊이 내려가는데 수온이 증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얘가 염분이 되는 거예요. 염분. 깊이 내려가는데 수온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식의 그림이 수온이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만약에 이제 아래에 이렇게 해저 화산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열 공급을 해주면은 오히려 깊이 내려가면 온도가 떨어지다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해저 화산이 열을 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지구왕 원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깊이 내려가는데 어떤 물리량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거는 수온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지루하죠. 그래서 이제 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염분 그래프이기 때문에 염분 S로 쓸게요. 염분 셀리니티 해서 염분 그래프니까 요 축을 읽어주셔야 되고요. 다 같은 경우 수온 그래프니까 템퍼레처 T라고 해서 요 축을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눈이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데 엄밀히 말하면 나 그래프는 염분 그래프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수온 축은 읽어줄 필요가 없고 다 그래프는 수온 그래프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염분 축은 읽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훨씬 좀 더 보기가 편하죠. 그죠? 눈을 좀 헷갈리게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염분 자료냐? 나는 염분 자료 맞죠. 그리고 혼합층의 두께, 얘는 언제 두꺼워지냐면 바람 세기가 세서, 표층에서 바람 세기가 세서 막 열심히 섞어줄 때 두꺼워지죠. 근데 실제로 데이터에서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혼합층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을 봐야 되니까 수온 그래프를 보시는 거는 너무 쉽고요. 근데 지금 B 같은 경우는 수온이 표층에서도 되게 불안정해요. 막 일정하지 않아.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그죠? 막 그다음부터 바로바로 떨어지고. 근데 그에 비해서 실선인 A 보시면은 굉장히 일정하게 꽤나 깊은 깊이까지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최소 한 10m 지점까지는 수온이 일정한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혼합층이 잘 발달한 건 사실은 B라고 보긴 어렵고요. A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B가 두껍다는 땡 A가 더 두껍고요. 표층 해수와 깊이 35m 해수 밀도 차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A가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A 먼저 봅시다. A가 크냐고 물어봤으니까 A 같은 경우는 안쓴 색깔 노란색으로 가면은 표층에서 A의 염분이 한 요 정도였어요. 그죠? 여긴 염분 그래프니까 파란색을 읽어야 돼. 그리고 표층에서 A의 수온은 한 요 정도였어. 여기는 수온이니까 요 축으로 읽어야 돼요. 약 한 17도, 18도 가까이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약 35m와의 밀도 차이를 하고 있으니까 요 지점을 잘라줘야 되죠. 35m.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35m. 요 지점을 잘라가지고 여기에서의 물리량을 보시면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염분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죠. 표층보다 엄청나게 짜졌고 A 같은 경우는 또 표층보다 엄청나게 차가워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표층보다 엄청나게 짜해졌으니까 밀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는 상당히 밀도가 큰 것 같은데 우리는 B랑 이거를 비교해야 돼요. B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B는 표층에서 염분이니까 표층에서 염분은 보시면은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표층에서 B의 염분은 요 정도였어요. 근데 표층에서 B의 염분이 요 정도인데 35m에서 B의 염분도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짜지지 않았어요. 그냥 거의 비슷해요. 염분이 비슷한 수준이고요. B 같은 경우는 A와 거의 표층에서의 수온이 거의 17도, 18도 가량으로 비슷해요. 그리고 35m에서도 거의 수온이 유사해요. 물론 차가워지긴 했는데 그 차가워진 정도가 아까 A가 차가워진 정도로 동일하니까 거의 얘네들은 무시할 수 있을 수준이에요. 수온에 의한 영향은. 결국에는 뭐만 고려해 주는 거냐면 이 나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염분에 의한 밀도 변화만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A는 급격하게 염분이 증가해서 짜진 거에 비해서 B 같은 경우는 거의 염분도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A만큼 큰 다이나믹한 밀도 차가 있진 않을 거다
한마디로 밀도차는 A가 큰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찬히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심플하게 그냥 연습이 덜 된 거예요. 연습 많이 하면은 충분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어려운 문제는요, 들여다보고 있어도 안 풀려요. 그죠? 자, 2번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 북태평양 해역 AB의 위치. 보자마자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까? 됩니다. 여기는 무슨, 그죠? 쿠로시오. 이쪽은 북태평양. 이쪽은 B는 이제 고위도에서 저희도 내려 한류니까. 요거는 그 캘리포니아 여기 있죠. 미국 앞에. 캘리포니아 한류.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북적도 해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주요 해류는 외워야 됩니다. 계속 말하지만 외워야 돼요. 개념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고 안 외우면 힘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주변의 요 해류들 특징들 다 정리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개념 강의 꼭 보고 오세요. 제발. 괜히 문제만 풀고 요행을 바란다고 해서 뭔가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개념부터. 그래서 AB의 위치 해결됐고요. AB만 남길까요? 네, 쿠로시오랑 캘리포니아. 만약에 얘를 외우고 있으면 바로 보이는 거겠죠. 이렇게 딱 요 지점이잖아요. 이렇게 확대해서. 그래서 지금 A 지점 여기가 여기가 딱 쿠로시오. 내려오는 거 여기가 여기가 캘리포니아. 그죠?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나다는 A와 B에서 같은 시기에 측정한 월별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어디가 A고 어디가 B겠느냐. 오씨, 무슨 그래프지? 여러분이 여기서 이거 발견 못한 사람은 큰일 납니다. 제가 항상 새로운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X축, Y축 단위. 그렇죠. X축, Y축, 수온, 단위, 다 미터로, 도시로 잘 써있는데 에이, 뭐가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는? 그렇지. Y축이 숫자가 달라요. 여기 숫자가 훨씬 커. 저기 숫자가 좀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저 왼쪽 그래프에 비해서 온도가 높은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난류와 한류를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축이 따뜻하게 높은 숫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도시하고 있는 이게 바로 난류 자료인 한마디로 A, 쿠로시오 해류의 자료일 거고요. 그리고 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축척이, Y축이 숫자가 작은 한류, 차가운 게 바로 B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 그래프 해석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 문제에서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표층 해수의 수온 연교차는 A가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A 지점 먼저 연교차를 볼게요. 연교차라고 하는 거는 1년 중에 가장 온도가 높을 때랑 가장 온도가 낮을 때를 찾아주면 돼요. 근데 표층 해수라 했으니까 표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서 어떤 자료를 읽어줘야 될까? 표층은 깊이가 얼마예요? 0m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막 복잡하게 여러분의 눈을 현혹시키지만 포인트는 이 0m 선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억선질 풀 때. 그죠? 왜냐면 표층은 수온이 깊이가 0m니까 요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그려된 거. 또 이제 요 B 지점에서 연교차를 보고 싶으면 요 그래프는 보는 거예요. 아래쪽 솔직히 말하면 기억선질 풀 때 이거 다 필요 없는 선지예요. 필요 없는 정보예요. 안 보면 돼. 그럼 A의 연교차는 얼마큼 되는 거냐면 제일 높을 때 요거죠. 제일 낮을 때 요거죠. 대충 제일 높을 때 한 28도쯤 되고 제일 낮을 때 한 20도쯤 되니까 이때 연교차는 한 8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 그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을 때가 언제예요? 여기죠. 약 한 14도쯤. 제일 낮을 때는 여기죠. 11도쯤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14도를 했나요? 14, 11이니까 3도 차이죠. 그죠? 그럼 어디가 더 큰 거예요? A가 더 큰 거지. A는 8도 정도니까 A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A가 작다 땡. 정확한 숫자는 틀려도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A가 훨씬 크다는 건 명확하게 보이니까 괜찮습니다. A, B 모두 괄호치고 12월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냐? 요거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자, 항상 뭔가가 헷갈리면요. 시키는 대로 천천히 정의 입각해서 하면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A와 B 모두 8월보다 묶어주고 우리가 궁금한 건 12월의 혼합층 두께죠. 왜냐면 시키는 대로 12월의 혼합층 두께를 볼 거예요. 자, 혼합층. 항상 뭔가 새로운 선지를 보고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의 입각하면 됩니다. 혼합층은 뭐라 그랬죠? 혼합층? 혼합층의 정의? 그렇죠. 표층 바람이 막 섞어줘서 해수의 뭐가? 그치. 온도가 깊이가 내려가도 원래는 깊이가 내려가면 온도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덜 들어오니까. 근데 깊이가 내려가도 바람이 섞어줘서 해수의 온도가 그렇지. 적어 놓으셔야 돼. 일정한 층이 혼합층의 정의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 자, 12월.
표층에서 해수 온도는 뭐라고요? 0m 자료를 읽어주면 돼요. 0m 자료 중에 우리는 12월만 궁금하니까 표층에서 해수 온도는 여기야. 이 0m 선에 닿는. 대충 한 22도, 21도쯤, 22도라고 합시다. 그냥. 됐어요. 깊이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온도가 일정한지 안 일정한지 보려면. 그럼 무슨 자료를 봐야 될까, 이번엔? 그렇지. 0m 자료를 이제 그만 보고 25m 자료를 보셔야지. 그래야 뭔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25m 자료를 보는데 우린 연간 다 필요 없고 12월에 있는 12월과 맞닿는 이 25m 자료만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아까 본 0m 자료랑 거의 유사하지 않아요? 거의 같은 지점에 점이 찍혀. 그죠? 더 깊이 가볼까? 50m 그래프를 읽어봐요, 이번에. 50m 그래프를 읽어보면 물론 연간 다른 지점에서 변화가 있지만 우린 그런 거 궁금하지 않다니까 12월만 물어봤잖아요. 12월은 또 결국엔 같은 지점에 찍혀도 또 여기 찍혀. 100m 찍어볼까? 100m? 100m 연간 변화가 있긴 하지만은 그 100m의 연간 변화도 사실은 여기서 약간 그래. 12월 조금 내려오긴 했다. 한 100번 양보해서 한 21도쯤이라 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12월에 이 A 지점에서는 0m도 그렇고요. 25m도 그렇고요. 50m도 그렇고요. 거의 다 깊이에 따라서 그려드리면 0m 표층에서는 거의 22도였고요. 25m 내려가도 거의 22도였고요. 50m 내려가도 거의 22도였고요. 100m쯤 내려갔을 때 21도 정도로 살짝 떨어졌어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깊이에 따른 소음 변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A 지점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최소 그래 여기 21도 정도 떨어졌어. 그러면은 최소 0에서 50m까지는 우리가 혼합층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똑같은 거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이 12월 B 지점의 12월 자료를 볼게요. 표층에서는 막 이렇게 그래프 되게 복잡하지만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여기 12월에 만나는 점만 보시면 돼. 이때는 온도 굉장히 낮아요. 11도. 왜냐면은 한류 지점이니까. 근데 바로 25m 정도만 내려가도 온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죠? 한 10점대 후반. 그리고 더 내려갑니다. 50도 때는. 명확하게 한 10도 정도로 떨어져요. 100m 되면은 10도보다도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12월 1대 B 지점의 어떤 깊이에 따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11도, 표층에서는 10도, 25m만 내려가도 10도 정도 떨어지고 표층에서 11도였어요. 미안. 그리고 그 다음 50m 정도만 내려와도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100m 정도로 내려오면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혼합층이 덜 발달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떨어지는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촘촘하죠. 여기 50m 0도에서 0m에도 25m에도 50m에도 거의 다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했어요. 느리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 설명드려야 이제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2월에 혼합층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얘도 약간 혼합층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하죠. 떨어지긴 하지만 얘가 좀 더 잘 발달했다는 뜻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정도도 잘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교할 거는 이제 8월이니까 8월 자료를 보시면은 훨씬 더 이게 많이 후루룩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8월 자료를 그려드릴게. 8월로 가봅시다.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자, 8월로 갈게요. 8월로 가면요. 이번엔 지워. 8월은요. 표층에서 한 13도 정도였어. 13도. 근데 여기서는 25m만 가도 25m 선과 만나는 데 가면은 10도 정도로 떨어집니다. 와우씨, 뭐야. 확 떨어집니다. 50m에서 만나는 것도 한 7도 정도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100m는 100m 선이랑 8월이랑 만나는 거 보면 8도 정도로 떨어지죠. 7, 9, 7. 이렇게, 9, 7이네요. 9, 7 이렇게 떨어지죠. 우르륵 떨어지는 거. 그래서 8월 같은 경우는 확실히 혼합층이 잘 발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 지점 같은 경우도 8월 보시면은 0m 선과 만나는 지점이 28도 가까이였어요. 와우. 근데 25m 선에서 만나는 거는 벌써 떨어지고 있죠. 27도 가량. 50m랑 만나는 거는 25도 가량. 100m랑 만나는 거 22도. 와, 확 떨어지고 있죠, 막. 그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확실히 겨울철이 두껍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얘는요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줘도 되지만은 이렇게 푸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저렇게 어렵게 풀어? 당연히 12월이면은 북반구 겨울이니까 북반구 겨울에는 표층에 바람이 훨씬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면은 걔가 많이 섞어져서 해수 온도가 일정한 층이 좀 더 두껍겠지 하셔도 되는데 항상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면은 한 번 더 체크 실제 자료에서 과연 그게 진짜 나타나고 있는지 체크 하시는 습관을 꼭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수가 줄어요. 자, 수온만을 고려할 때 100m에서 산소의 용해도가 가장 큰 시기는 A에서는 5월, B에서는 3월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앞에서 한 거 다 지워주시고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그 다음에
얘가 시키는 건 지금 100m래요. 그러면은 뭐 이거 되게 막 어렵게 써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필요 없고 100m 자료만 보시면 됩니다. 100m 자료만 보면 되잖아. 그죠? 위에 있는 그래프 사실은 지워도 돼요. 디귿 풀 때는. 뭐라고 했냐면 수온만 고려할 때 100m에서 산소의 용해도가 가장 큰 시기. 산소의 용해도는 언제 커질까? 이거는 저랑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제가 산소의 용해도, 어떤 기체의 용해도는 언제 커진다 그랬죠? 제가 시원한 사이다 생각하라고 했었죠. 이거 적어놓으세요. 언제 커지느냐? 시원한 사이도. 한마디로 수온이 낮을 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이다를 딱 열면은 칙 하면서 나오죠. 그 말은 그 사이다 안의 상태의 압력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변보다 고압이니까 여기서 열었을 때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압력이 나오겠죠. 기체가 흘러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내부는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꾹꾹 눌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해도가 올라가지. 억지로 넣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염분은 어떨수록? 그치. 염분은 낮을수록. 염분이 낮다라는 말은 불순물이 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더 기체를 채워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기체 용해도가 커지는 세팅 3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수온만을 고려할 때라고 했죠. 수온만을 고려할 때. 한마디로 압력이 커지거나 염분이 작은 케이스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심플하게 수온 제일 낮을 때만 찾아달라라는 문장인 거예요. 이렇게 읽혀야 돼. 아, 수온만을 고려할 때 그냥 문제 쉽게 푸셨겠지. 아니,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다른 거 뭐도 고려할 수 있는지, 걔네를 고려하면 기체 용해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0m, 보라색으로 체크한 100m 지점의 수온 제일 낮은 날을 체크해주면 되는데요. B 지점 같은 경우는 대충 4, 5월쯤에 잡히고요. A 같은 경우는 대충 2, 3월, 특히 3월쯤에 제일 낮게 잡히죠. 그러니까 A에서는 5월이 아니죠. A에서는 3월쯤에 잡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B가 나자릅니다. B에서가 오히려 5월로 잡힌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 2번. 됐죠? 그래서 1번도 2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복잡하게 하는 문제인데 그거를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는 정말 심플하게 연습이 덜 된 거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쫄지 마시고 열심히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월 우리나라 영상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다라기보다 굉장히 특이하죠. 와, 저도 보면서 오 했습니다. 오, 야, 이런 문제도 내는구나. 한번 보도록 하죠. 목 좀 축이고. 갑자기 불안한데 소리 잘 들어가고 있죠? 잘 들어가고 있네요. 특이한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그럼 가는 우리나라 영산강, 솔직히 말하면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영산강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어디야? 생긴 거 보면 약간 그 남해안, 서해안, 남해안 그 전라도 어디 쪽일 것 같은데, 전남 어디 쪽 한번 보도록 하죠. 갑자기 궁금해졌어. 영산강, 이런 궁금하면 항상 찾아봐야 돼. 영산강 학생분들 중에 이거 보시는 분도 있나요? 담양 전남 맞네요. 어머, 너무 멋있어. 우가코라 그러죠. 우가코. 이렇게 그 소의 발굽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미안해요, 제가 가리고 있었네. 우가코. 야, 기가 막히다. 와, 국토종주 이런 데 하는군요. 우와, 이거 보이세요? 내가 다 가리고 있나? 와, 대박이다. 이런, 야, 우와, 이야, 이런 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진짜. 와, 저 아저씨 같아. 오, 이런 데래요. 와,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번 가봐야겠어요. 우와, 멋있습니다. 영산강. 오, 대박이야. 미안해요.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우와, 이거 봐요. 와, 나중에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뭐 인증을 하든가 할게요. 뭐 어떻게 인증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남 멋있습니다. 내가 저번에 한번 당했지. 이 진한 색이 이거 바다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나 이제 안 당해. 요게 지금 바닷물 지점인 거죠. 바닷물 지점. 하얀색이 육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물 지점 A, B 지점 2지점을 줬는데, 여기 특이한 게 있죠. 방류 지점. 그래서 방류라고 하는 거는 해류를 이렇게, 해류는 아니죠. 어쨌든 흐를 유자에 이렇게 방출할 때 방자겠죠. 물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방출시키는 지점이라는 건데, 왜 이런 방류 지점이라는 게 왜 있느냐. 영산강 부근 우리 연안이라고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죠? 퇴적 환경, 바로 육상 환경, 해양 환경, 미안해요. 순서 들어가면 연안 환경, 해양 환경 이렇게 있죠. 연안 환경의 대표적인 것이 뭐? 그렇지, 삼각주 나오셔야죠. 육상 환경의 대표적 예시, 얘랑 맨날 헷갈리는 거.
선상지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죠.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안 환경이라는 건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이 맞닿는 지점이구나. 딱 그 지점이잖아요. 옆에 막 하얀색으로 육지들도 보이고 진한색으로 바다들도 보이고 얘네들이 딱 맞닿는 부분. 대표적인 예시가 삼각주 말고도 여러분이 익숙한 거는 뭐 모래사장. 이제 여름철 휴가잖아요. 모래사장 아니면 갯벌 이런 거 다 이제 육지랑 바다가 맞닿는 연안 환경이죠. 어쨌든 그 지점에서 이렇게 방류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류. 우와.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한마디로 요게 A일까 요가 A일까 맞춰달라는 거죠. T1은 소규모 강물 방류, T2는 대규모 강물 방류. 여러분이 이 말에서도 지금 느껴지지만 여기서 방류하는 거는 어떤 물이냐면요. 강물이겠죠. 여기 강하류를 댐 같은 걸로 막고 있다가 소규모 조금만 댐을 열었다가 대규모 막 열었다가 그러면은 이 A도 B도 하류가 어떤 하류에서 담수가 유입되는 꼴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방류가 일어나면은 A의 성질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B의 성질도 굉장히 많이 변할 것이며 어떤 녀석이 더 많이 변할 거냐면 그 방류 지점과 가까운 A의 성질이 더 많이 변할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A, B는 지금 바닷물 지점인데 강물이 들어오면은 가장 크게 다이나믹하게 변하게 될 거는 그렇죠. 염분이 감소할 텐데 A 지점이 강물의 방류 지점과 가깝기 때문에 염분 감소가 엄청나게 여기 많이 일어날 거고 B 같은 경우도 이 영향이 쭉 타고 내려가니까 B도 염분이 감소하기는 감소할 테지만은 담수 유입으로 A가 방류 지점과 가깝기 때문에 염분이 엄청나게 많이 바뀔 수 있겠구나. 많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 T1은 소규모, T2가 대규모라 했는데 T1일 때는 소규모 방류일 때는 이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한 20도 정도의 수온과 한 30도, 33, 32 PSU 정도의 염분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근데 T2, 이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A일지 B일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T2 대규모 방류를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왼쪽 위로 올라가죠. 아니, 그림으로 보지 말고 축을 잡고 해석하시라니까. 하나씩. X축은 어떻게 됐어요? 줄었지. 한마디로 어떤 꼴이 난 거냐면 염분은 줄었죠. 염분이 줄었어. X축이 줄었잖아. Y축은 어떻게 됐어요? Y축은 올라갔죠. 염분은 줄고 그다음 Y축이 올라갔다라는 건 수온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담수가 조금 더 따뜻했나 봐요. 그래서 걔가 들어가면서 수온과 염분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특히 차자가 아니라 싱거워지고 따뜻해졌으니까 전체적인 밀도는 굉장히 감소를 했겠죠. 밀도는 굉장히 떨어졌을 거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다 자료도 보시면 이게 A일지 B일지 몰라요. 근데 소규모 방류일 때는 요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었어요. 대충 얘도 비슷해. 요때랑 비슷하죠. 요 지점이랑 처음 세팅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염분 대충 한 30 이상, 32, 33. 수온은 뭐 거의 비슷해. 한 18에서 20 정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규모 방류 시점을 봤더니만 우와! 엄청나게 뭔가 많이 퍼졌죠. 그림으로 보지 말란게. 어떻게 됐죠? 물론 변화량이 거의 비슷한 지점도 있지만 요 지점 거의 비슷한 지점도 있지만은 대규모 방류했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생겼죠. 무슨 말이냐면 염분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수온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데이터들이 여긴 잡힌다는 거예요. 얘랑 쟤를 합치면 뭐가 되죠? 그치,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겁니다. 왜? 방류 지점이랑 가까운 A 지점이 염분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했어요. 염분이 다 중에 더 많이 떨어진 요 자료가 그래서 방류 지점과 가까운 A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나가 소거법으로 B가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줘야 되는 문제구나. 제가 기억하는 한, 물론 제가 이제 그렇게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기억하는 한 방류랑 이렇게 연결짓는 문제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게 풀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는 멋있다. A의 자료는 다 맞고요. 이렇게 낼 수도 있구나. 감탄했습니다. T2 지점은 겨울철에 해당하느냐? 지금 T1과 T2가 소규모, 대규모 방류 시점인데 얘를 지금 계절이랑 갑자기 엮으라고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T2 시점이 겨울철에 해당한다 라는 선지가 최소한 틀렸다라는 건 여러분이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사실 저는 요건 문제가 특수해서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하면 여러분이 또 틀릴 것 같진 않아요.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요 문제 공부하셨으면 맞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지 해서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니은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건 다른 문제에서도 적용되기 되게 좋은 선지라서
실제로 물어본 적도 많고 꼭 체크해 놓으세요. 왜 T2가 최소한 겨울이 아니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T2일 때의 자료만 보세요. 지금 T2일 때의 자료를 보시면 T2일 때 색깔이 좀 안 겹치는 거 없나? T2일 때 자료 이때 수온 한번 읽어보실래요? Y축 최소한 다 20도가 넘죠. 겨울철은요 최소한 수온이 적어놓으세요. 꼭 20도 이상이면은 이거는 겨울철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이 정도는 우리가 지구와 원선택자로서 감은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몰라서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특강에서 한번 당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영상이니까 넘기시면 되잖아요. 잠깐만요. 고위도의 해수 표층 온도를 우리가 감을 못 잡고 있어서 기억 선지였는데 1번 기억. 올해 수특에 바로 나왔잖아요. 이거잖아. 이거잖아요. 방금. 오씨 어디 갔어? 방금 찾아놓고서 튕겼네. 올해 수특입니다. 2025년 수특 이거잖아요. 112쪽에 1번. 적어드릴게요. 저 니은선지 옆에 적어놓으세요. 2025년 수능 특강 6강의 3점에 1번의 기억선지였던 것 같은데 기억인가 니은인가? 기억 맞네요. 그죠? 요 문제 풀어보세요. 요 문제 정답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 영상이니까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답답하잖아요. 영상이니까 시간을 주세요. 답도 알려드릴게. 6강의 3점 감되지. 6강의 3점에 1번에 1번 이거니까 그죠?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문제를 늦게 풀기 시작했대 이때? 5번이네요. 답 5번.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이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 사안을 설명하느라 이 문제가 좀 늦게 시작하는데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뭐 지금 보니까 되게 또 중요한 개념 같이 설명해서 너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요 문제를 꼭 풀어보시면은 정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입니다. 5번. 요 문제 5번. 네. 수온이 20도보다 크면은 겨울철 수온이 될 수 없겠구나. 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고위도의 표층수 해수가 될 수는 없겠구나. 왜냐면 고위도는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수온이 이렇게 20도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겨울철은 표층 수온이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수온이 20도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T2 시점은 겨울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정답이고요. 수심은 B가 깊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B 지점 같은 경우랑 A 지점 같은 경우 지금 뭐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이 좀 더 잘 보이게 지워드리면 B 같은 경우는 여기고 A 같은 경우는 여기인데 수심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요. 수심이 깊다면 사실은 요 방류에 의한 영향을 좀 덜 받겠죠. 수심이 얕다면 그 방류에 의한 영향을 다이렉트 직격탄으로 받겠죠. 그러니까 원래 소규모 방류 시점에서 훅 많이 성질이 변해버린 염분은 엄청 떨어지고 수온이 엄청 올라간 요 A 지점의 데이터가 바로 표층 데이터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그 방류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수심은 B가 깊다. 네, 조금 그나마 제일 적게 변한 애가 수심이 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굉장히 문제가 괜찮죠. 생각할 게 많고 조금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저는 저런 문제 내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푸는 것도 대단하지만 내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느 해 대서양 해역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산소 농도인데요. AB에서 흐르는 건 각각 난류나 한류 중 하나다. X축, Y축 단위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경도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20, 30, 40, 50, 60, 70 가면서 웨스트니까 이 방향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 말은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굳이 축척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치사하게 내면은 여기가 축척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굳이 제가 그걸 여기서 하진 않을 텐데 여러분이 이 축척 같은 거 읽는 습관을 좀 잘 들였으면 좋겠다를 여러 번 강조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산소 농도 하면 딱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용존 기체 변화량 이거 너무 중요하죠. 다 머릿속에 있다라 가정을 할게요. 산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표층에서 어떠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대기 중에서 산소가 막 계속해서 해수에 공급되기도 하고 광합성을 많이 해서 이산화탄소를 쓰고 산소를 만드니까 표층에 산소가 많아요. 그러다가 점점 깊이가 깊어지면 산소가 우르륵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내려가시면 내려갈수록 광합성은 줄어들고 호흡하는 애들만 많아요. 그래서 광합성보다 호흡을 많이 한다라는 건 쓰는 산소는 많은데 만들어내는 쓰는 산소는 적은데 만들어내는 산소는 적은데 쓰는 산소가 많고, 그래서 쓰는 이산화탄소는 적은데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고 산소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는 한 1000m쯤 되면 위쪽에서 0m에서 1000m 사이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그 생물체들의 시체가 많이 여기서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또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랬다가 이거보다 깊어지면 1km보다 깊어지는 굉장히 깊은 심해로 가면은 이제 산소도 이산화탄소도 증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체의 용해도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압력이 커지면, 깊이가 깊어지면은 나를 누르는 해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압력이 커지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려가면 수온이 낮아지고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기체 용해도가 커지기가 좋아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가 산소 농도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위쪽이 조금 진했다가 하얘졌다가 다시 진해지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소 깊이에 따른 산소가 어떻게 되는 거 알고 있냐면 여기서는 막 되게 많았다가 줄어들었다가 증가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층에서는 많았다가 감소했다가 많아지는데, 여기도 진했다가 하였다가 진했다가 하는 건 진한 쪽이 바로 산소 농도가 많은 거고요. 연한 쪽이 작은 거죠. 그래서 한번 연해지는 부분이 존재하죠. 비슷하지 않아요? 딱 제가 아까 딱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의 깊이와 보시면은 딱 감소하는 그 깊이가 한 500에서 1000 사이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한 500에서 1000 사이가 좀 하얘지죠. 그러니까 저쪽 이 하얀색 쪽이 굉장히 산소가 작은 거를 처리를 한 거다. 됐죠? 그래서 증가는 니은에 적절하냐, 그죠? 증가는 니은에 적절하고, 비해역에선 한류가 흐르느냐. 지금 난류나 한류가 하나씩 흐른다고 했는데 난류의 특징은 뭐죠? 그렇죠, 고온 고염. 한류의 특징은 뭐였죠? 저온 저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산소 농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높아진다고요? 온도가 낮아서 차가운 사이다. 여기가 용해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류가 있는 쪽이 굉장히 산소가 많을 거라서 산소가 많은 걸 우리가 진하게 처리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쪽이 한류가 흐르는 영역, 또 이쪽이 난류가 흐르는 영역,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역에서는 한류가 흐른다가 정답. 그리고 표층과 A 구간의 산소 농도가 다른 주요 원인은 압력 증가냐. A 구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요 지점, 좀 허여멀건하게 표시된, 한마디로 산소 농도가 적은 요 지점을 말하는 거죠. 한 500에서 0.5에서 1km 사이, 그죠? 여기가 왜 작아진다 그랬죠? 여기가 작아지는 이유는 호흡하는 양이 많아지고 광합성하는 양이 줄고, 그리고 생물체의 사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는 압력 증가랑은 아무 관련 없고요. 오히려 압력 증가랑 관련 있는 부분이 여기죠. 이 아래 엄청 1km보다 깊은 지점에서 압력 증가로 인해서 그 기체 용해도 자체가 증가해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A 구간은 저거랑 전혀 관련이 없다. 하나 더 코멘트를 해드리면은, 사실 저런 류의 문제에서 그 X축의 축 방향을 굳이 바꾸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요, 무조건 왼쪽에 있는 녀석이 난류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한류예요. 그 서동 방향, 동서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남반구든 북반구든 보시면은 난류가 서쪽에, 그쵸? 한류가 동쪽에, 한류가 동쪽이라서 이렇게 잘라서 아래서 봐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 방향에 왼쪽이 서쪽이, 오른쪽이 동쪽이라는 이 추측이 안 바뀌어 있으면 무조건 왼쪽이 난류고 오른쪽이 한류예요. 근데 가끔 이제 악질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잘라서 위에다 내려다보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내 왼쪽이 동쪽이, 오른쪽이 서쪽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그 데이터에 왼쪽이 동쪽인, 오른쪽이 서쪽인,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랑 동서 방향에 바뀌어 있는 그림에서는 오히려 왼쪽이 한류가 되고 오른쪽이 난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시작할 때 이 축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습관적으로 확인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축이 딱 봤는데 축이 뒤집혀져 있지 않고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데 숫자가 커지게 잘 써져 있네. 한마디로 동서 방향이 안 바뀌었네. 그러면은 뭐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얘가 난류고 얘가 한류다 이렇게 그냥 바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해되신 분들은 이 팁도 써먹으면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생각보다 네 문제 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꼼꼼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뿅.